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윤 탄핵 심판 25일 최종 변론 내달 중순 선고다라는 게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이 최종 변론일이 잡혔습니다. 25일 날 이 최종 변론을 할 거다라는 거죠. 최종 변론일 다시 말해 최종 진술을 하는 날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25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이죠. 그런데 최후 진술 하고 난 다음에 대략 한 2주쯤 지나서 이 선고가 나는 걸 감안을 하면 아마도 3월 중순쯤 선고가 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헌재 판단에 따라서 이게 이 윤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를 할지 아니면 조기 대선이 열릴지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일 텐데 이 조기 대선 여부가 열릴지 안 열릴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민주당은 다음 기사를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민주당 안보도 우클릭, 일본 수준의 핵 이용 대선 공약 검토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공약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이거 뭐에 대해서 하느냐? 안보에 대해서 일본 수준으로 우리도 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이 하는 안을 대선 공약으로 좀 넣어야겠다라는 논의가 민주당 내부에서 있다라는 거죠. 이걸 좀 볼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핵연료 재처리 등을 비롯한 평화적인 이용도 현재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미국의 동의 없어도 제한적으로는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니 우리도 일본 수준으로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이 한미 원자력 협정 좀 다시 손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내용을 민주당에서 이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 얘기 사실 민주당의 우클릭 이제는 경제를 넘어서 안보 쪽으로도 좀 확대가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빈손 여야정 추경 반도체법 합의 못해. 네, 계엄 이후에 처음으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한 42일 만에 만나서 116분 동안이나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나와 있죠. 빈손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추경, 반도체 특별법 할 게 사실 산더미인데 아무것도 합의하지 못한 채 헤어졌다라는 거. 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여야다 민생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주도권 싸움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같이 나오고 있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AI 국가대표팀 뽑아서 세계 최고 수준 LLM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네, 이 우리나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얘기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LLM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이제 말이 좀 어려워요. 거대 언어 모델 LLM이 대체 뭔데라고 싶으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챗GPT, 중국의 뭐 이 딥시크와 같은 요런 것들, 요런 걸 지금 보통 LL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런 거 우리나라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좀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학연 공모를 통해서 5개에서 10개 팀 정도를 선발을 해서 같이 좀 연구를 하겠다. 그래서 장비 인력 다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만시지탄이라고 하죠. 늦은 만큼 더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같이 드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트럼프발 나비 효과 대비 정부 중국 후판에 38% 관세를 물리겠다라는 이게 조선일보의 오늘 일면입니다. 후판이 대체 뭐야? 후판에 38% 관세? 후판이 지역 이름인가? 아닙니다. 후판이 뭐냐면 선박 아니면 차량 같은 데에 쓰는 좀 두껍고 큰 철강 있죠. 이걸 후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 들여오는 이 후판에 대해서 지금까진 무관세였었는데 이제부터는 38% 관세 물리겠다라는 거죠. 왜? 지금 이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이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세를 높게 매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그동안 다른 나라에 수출하던 물량을 무관세인 우리나라로 더 많이 돌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중국산 이 후판이 우리나라 물밀듯이 밀려올 텐데 우리나라 철강은 괜찮고 이거 괜찮은 거야 라는 우려가 있다 보니까 38% 물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즉슨 나와 있죠. 트럼프발 나비 효과다라는 거예요. 트럼프발 나비 효과로 지금 전 세계 무역 장벽이 자꾸 높아만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적의 트럼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이 무적의 트럼프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트럼프, 독재자 젤렌스키, 나라 잃게 될 것, 멀어지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독재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라를 잃게 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종식시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중재자 역할을 나름 자처를 했는데 지금 이 얘기를 보면 러시아 쪽으로 완전히 선 것 같은데 라는 이 생각이 드는 그런 발언입니다. 중재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꾸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멀어져만 간다라는 게 국민일보의 일면이네요. 네. 또 트럼프입니다. 네, 언뜻 보면 타임진가 싶으실 수도 있지만 트럼프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인데 요게 포인트예요. 왕관을 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포토샵 사진이죠. 이거 합성이에요. 근데 이 사진, 이렇게 합성된 이 사진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공식 SNS에 올렸다라는 거죠. 올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혼잡 통행료는 이제 뉴욕에 있는 혼잡 통행료는 이제 죽었고 맨해튼 뉴욕 모든 뉴욕은 구원을 받았다. 왕만세라고 올렸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뉴욕에 사실 이 혼잡 통행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요거 내가 없앴어요. 내가 없앴어요. 왕만세라는 얘기인 겁니다. 내가 왕이에요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이제 미국이 왕정을 하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중순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윤 탄핵 변론 25일 종결. 선고는 3월 중순이 유력하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이 탄핵 심판이 약간 끝이 보이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탄핵 변론 25일이다라고 하는데 저희 달력 같이 볼까요? 캘린더. 25일 날 다음 주 화요일이죠. 탄핵 심판 이 변론을 종결한다는 건 최종 진술이 이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변론이 완전히 종결이 되면 통상으로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변론이 종결되고 11일 만에 선고가 됐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변론이 종결되고 난 다음에 14일 만에 선고가 됐습니다. 대략 2주 안쪽으로, 2주 안팎으로 선고가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변론이 종결되고 난 다음에 대략 1주, 2주쯤, 2주 요 근간에 아마도 선고가 나지 않겠느냐. 3월 중순이면 선고가 날 것 같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이 탄핵 심판, 결국 3월 중순이면 인용이든 뭐 기각이든 뭐든지 간에 결국 결론이 난다라는 건데 헌재가 어제 최후 진술 날짜를 정했다는 거. 이 얘기인즉슨 이제 어제 있었던 변론, 어제 있었던 증인 신문이 마지막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조조 경찰청장, 한덕수 총리,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3명이 나왔죠. 근데 어제 저희가 이 셋 중에 좀 주목해 볼 사람 조조 청장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동안 2번이나 불응하다가 구인장까지 발부되고 어제 3번째 제가 그럼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나오는데 과연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라는 거였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지금 제가 관련 건으로 기소가 돼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 형사재판으로 제가 기소가 돼서 지금 피고인 신분입니다. 그 관련 공소 사실에 좀 포함돼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증언을 못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그 공소 사실 관련된 거라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에 관한 것은 답변해 줄 수 있지 않아요? 제가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질 것입니다. 지금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 매번 다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 받으신 것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한 것은 맞아요? 이건 뭐 그 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했습니다.
네, 조주호 청장, 제가 지금 형사재판 중이어서 관련 사안 말씀 다 못 드리는 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조주호,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서명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 저희가 지금 직접 들었죠. 근데 동아일보는 이 뒤에 뭐라고 붙였느냐. 윤회 의원 체포 지시 인정한 거다라는 해석을 같이 붙였어요. 검찰에서 대체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이게 체포 지시를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거죠. 검찰 조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좀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계엄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6통의 전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닥달하는 내용이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포가 없어서 봉쇄 해제를 지시하지 않았다 나도 라는 내용을 검찰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 내용을 그대로 본인이 직접 어제 헌재에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하지만 원 변호사님 결국 검찰 조서 제가 다 얘기한 게 맞고요. 그게 제가 서명한 게 조서 서명한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이거 다 결국 직접 어제 헌재에 나와서 얘기는 안 했지만 인정을 한 거 아니냐라는 게 동아일보의 얘기인 거거든요. 아니요. 명확하게 네. 그 공소 사실과 공소 사실을 다투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조지호 경찰청장의 일관된 진술이고요. 네. 방금 이제 그 동영상에서도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했다 정도지 서명 날인한 건 인정을 하는 거죠. 서명 날인한 건 인정을 하는데 서명 날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형사재판 과정에서 내용 부인을 하면 그 조서를 그 형사재판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인정한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국회 측이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물어봅니다.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데도 그런데 뭐 형사재판 중이라 답할 수 없다 그러고 대통령 측에서도 질문을 해요. 이게 그 내란죄로 몰고 가니까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부분이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기다 아니다 이렇게 인정하진 않고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저 부분은 본인이 검찰에서 진술했던 조서에 있는 내용을 인정한다, 그게 사실이다라고 인정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원 변호사님 말씀은 이재용 변호사님. 검찰에서 했었던 그 조서 내가 이 사실대로 내가 서명을 했고 날인했다라는 건 인정은 하지만 그게 그 내용이 맞습니다라고 헌재에 와서 다시 얘기한 거라고 추론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지호 청장이 한 발언을 들어보면 사실대로 진술했고 제가 서명 날인했습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질문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직접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것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요건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대답은 하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나의 공소사실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대답은 하지 않겠지만 내가 검찰에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고 또 서명 날인까지 했으니 그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라는 뜻으로 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이 탄핵 심판정이 나오긴 했지만 네. 혈액암 말기인데다가 폐렴 증세까지 있어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다소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과 또 국회 측 대리인의 공방 또는 친문에 계속해서 답하기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대로 검찰에서 진술했으니 그거를 참고해라라는 뜻으로 아마 본인이 저렇게 대답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의견이 또 갈려요. 지금 서명 날인했다는 게 그게 그대로 그거 보시라는 얘기는 아니다.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다라는 얘기와 아니다. 본인이 내가 사실대로 검찰에서 얘기했고 서명했다라는 얘기는 그거 참고하시라는 얘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가 좀 나뉩니다. 근데 지금 말씀처럼 조지호 청장이 사실 이 암투병 중인 거죠. 상당히 좀 건강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제 윤 대통령 쪽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러면 당시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당시에 선망 증세가 혹시 있다던가 치료 중에 그런 건 없으셨습니까? 조사 시간이 뭐 적게는 1시간부터 많게는 뭐 7시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이에 계속해서 휴식을 계속해서 취하면서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병원에 있을 때는 뭐 그 베드에 거의 뭐 누워서 조사받다시피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실 때는 그 계엄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기억해서 진술하셨습니까? 제가 사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경찰에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갑자기 이제 폐렴 증상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예. 그런데 무슨 선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고, 네, 지금 선망 증상이 있었냐 뭐 이런 여부가 지금 물어보는 게 지금 나왔어요. 선망 증상. 그러니까 너무 이 몸이 안 좋고 힘들고 이런 경우에는 막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통 선망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재훈 변호사님, 윤 대통령 쪽에선 지금 이 조 청장의 몸이 안 좋은 건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혹시 조 청장 진술이 암투병 중인 몸 상황 때문에 좀 잘못 나오진 않았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망 증상이라는 것은 의식의 혼돈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검찰, 경찰 진술에서 굉장히 분명하게 대통령으로부터 6차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자기는 그런 지시를 받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조지호 경찰청장이 대통령에게 그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조지호 경찰청장만 알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에서는 그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혹시 의식이 혼란스러워서 헷갈린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계속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조지호 청장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저런 이 질문을 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결국 헌재가 판단을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 저희가 조지호 청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조 청장만 있는 건 아닙니다. 3명이죠. 2명이 더 있었어요. 2명 중에 1명 또 누구냐? 한덕수 총리입니다. 한덕수 총리 사실 윤 대통령 구속 후에는 두 사람이 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이날 조우하게 되는 건가 싶었는데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어제 헌재 재판정입니다. 윤 대통령 나가는 모습이 보이죠. 윤 대통령. 네. 사실 이 한덕수 총리가 증인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윤 대통령이 먼저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사실 계엄 후 첫 대면 불발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엄 후에 보긴 봤어요. 이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같이 가서 뭐 이 윤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계엄 후 처음은 아니긴 합니다만 구속 이후에는 사실상 처음으로 보는 건가 싶었는데 불발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원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동안 뭐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 다 나왔을 때 앉아서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는 직접 신문도 하고요. 했었는데 어제는 왜 일어나서 나간 것이냐라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그 국무회의의 자리 그거 네. 말고는 아마 그 전에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상의를 별로 안 하시고 비상겸을 했다고 그렇게 이제 뭐 본인도 이야기하시고 뭐 김용현 전 장관도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이런 재판정에 같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뭐 저는 그것도 좋지 않아 보이고 그것도 아마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것도 고려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이거를 그 국무총리가 이야기하는 부분과 뭐 다툴 만한 국무총리가 이렇게 말하면 그걸 뭐 반박해가지고 또 복잡한 적의신문을 할 만한 그런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굳이 그 어떤 카메라에 찍히는 그런 사진 이런 것들은 뭐 국격에 맞지 않는다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무총리가 이야기할 거는 국무회의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성립이 있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 같이 동석을 했던 국무위원들도 교차해서 증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께서도 반대 신문을 굳이 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 윤 대통령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뭐 한 자리에서 뭐 탄핵 심판, 이 재판정 한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면도 있었고, 그 앞서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 국무총리랑 논의를, 한 총리랑 논의를 안 한 상태에서 사실상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약간 미안한 감정도 없잖아 있었던 게 아니겠는가라는 취지의 말씀을 좀 하셨어요. 네. 근데 윤 대통령이 없는 자리에서 한 총리의 이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럼 이 자리에서 같이 볼까요? 다음 기사. 한덕수 계엄 국무회의는 간담회, 국무위원 모두 선포를 만료했다.
한 총리 명확하게 이건 국무회의가 아니었습니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건 국무회의라기보다는 간담회라고 보입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죠. 물론 이게 국무회의가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 사법부에서 판단의 영역입니다라는 이 설명까지 붙이긴 했습니다만 국무회의는 간담회였다. 그리고 국무위원들 모두 내가 알기로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라고도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얘기는 한 총리의 이 진술은 윤 대통령한테 사실상 도움이 썩 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발언들인 건데 이지은 변호사님, 윤 대통령이 자리를 뜬 건 한 총리가 이렇게 말할 걸 알아서 뜬 거냐.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상을 했으면 증인으로 윤 대통령이 신청을 또 했거든요. 왜 신청을 했느냐라는 거죠. 최초에 신청을 한 거는 사실 계엄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청구인 측, 즉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 측에서 질문을 할 때는 야당에서 계속 폭주를 해왔고 탄핵을 계속했기 때문에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었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 측이 원하는 그런 답변을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증인을 채택한 증인을 신청한 어떤 취지를 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뒷부분에 있어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맞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대답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쪽에서는 사실상 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총리를 불렀고 한 총리도 그에 걸맞는 답을 해서 그 목적은 소기에 달성을 한 거 아니겠느냐는 말씀하셨어요, 원 변호사님. 근데 저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오히려 그 대통령 측에 유리한 진술입니다. 왜 그랬냐? 네. 반대를 한다라는 거는 국무위원들이 그게 실질적인 국무회의에 논의가 있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지금 그 어쨌든 통상적인 국무회의를 보면 네. 거수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다 통과해요. 근데 반대를 한다? 대부분 반대한다? 그거는 진짜 논의가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사실들과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이 적어도 이 계엄에 사전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거를 어떤 진술로 국무총리께서 좀 보강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게 마치 윤 대통령의 입장에 좀 반대되는 편에 한 총리가 선 걸로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윤 대통령한테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술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셔서 짧게 이준 변호사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탄핵을 많이 하고 협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을 했다라고 한 건데 이거는 계엄의 요건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계엄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요. 더구나 이제 국무회의가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없었다라는 거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에는 불리한 진술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유리할지 불리할지 여부가 3월 중순쯤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리죠. 증인이 3명이었으면 지금 2명 나왔죠. 마지막 한 명은 누구냐?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어제 마지막 증인이었습니다. 유일하게 2번 부른 증인이죠.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기사 같이 볼까요? 홍장원 메모는 탄핵 공작, 방첩사 지원하라는 전화를 체포 지시로 만들어냈다라고 윤 대통령이 직접 어제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제가 1차장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것은 간첩을 좀 많이 잡아넣기 위해서 지원을 좀 해주라는 얘기를 이런 무슨 목적 없는 체포 지시로 해서 그 여인형이 뭘 부탁도 안 하는데 대통령이 도와주라고 그랬다고 해서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이거를 만들어냈다는 게 이 핵심입니다. 특히 여인형 사령관은 저게 순작전통이고 해가지고 도대체 이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위치 확인을 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보안폰이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라 이렇게 된 거고 지금 바빠서 사람을 보낼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불러주는 명단을 그때부터 받아줬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면 12월 3일 밤에 작성한 체포 명단과 12월 4일 오후에 작성한 체포 명단이 동의를 합니까? 명단은 다 동일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거 다 공작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당이랑 지금 홍장원 차장이 같이 뭔가 이 합심해서 지금 탄핵 공작을 펴고 있는 거다 말을 지금
좀 바꿔서 왜곡해서 지어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홍장원 차장은 메모가 보겠습니다. 윤 측, 야, 내 통설 주장했지만 홍장원 복귀된 체포조 명단 동일하다. 그러니까 내가 뭐 복귀한 메모가 뭐 4개, 5개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메모 자체가 다 동일한 내용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사실 기존에 앞서서 쭉 얘기 계속 논란이 됐었던 부분과 같은 내용이 어제 다시 한번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 윤 대통령이 한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원 변호사님, 윤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인영 사령관이 이게 작전통이라 수사를 잘 몰라서 수사를 잘 안 해본 사람이라서 의원들 동향 위치 파악하려고 했는데 이거 좀 불필요하고 잘못했다고 나도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계엄이 수사 상황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거냐. 수사 상황이라고 윤 대통령은 보는 수사는 뭘 찾아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계엄은 경고성 계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고성 계엄과 수사 상황과는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그 선관위에 그 네. 군을 투입한 문제하고도 좀 연관이 될 수 선관위 있는데요. 얘기를 하고자 한 거다. 예,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혐의점을 찾는 거, 네. 그거는 수사거든요. 그리고 계엄을 하면 영장 없이 그 체포나 이런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예 그러니까 수사라는 상황을 배제하고 그 계엄이 진행된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왜냐하면 선관위에 일단 계엄군이 가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뭐 그 서버를 그 지켜보는 그런 장면도 사진으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 홍장원의 진술은 이미 홍장원의 진술은 스스로가 계속 번복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메모를 어디서 했냐. 그거를 그 공간 공터에서 했다고 했다가 CCTV 문제가 밝혀지자 다시 또 진술을 사무실에서 메모한 걸로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메모를 어디서 했느냐, 사무실에서 했느냐, 공터에서 했냐는 방송을 스튜디오에서 하냐, 야외에서 하냐 수준으로 이거는 헷갈릴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CCTV까지 그 국정원에서 헌재가 요청하면 제공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 말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홍장원의 진술은 통상적인 재판에서는 그 신빙성을 전혀 인정할 수가 없는 진술입니다. 지금 말씀은 이게 지금 뭐 이런 비유를 쓰셨어요.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느냐, 야외에 나가서 방송을 하느냐랑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건데 메모를 밖에서 공터에서 했는지 이 국정원 안에 사무실로 들어와서 했는지 여부가 말이 바뀌는 게 말이 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실제로 이 헌재 이 십자변론 있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CCTV를 공개를 했습니다.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증인인 홍장호 전 차장의 22시 43분 본청을 나서는 것이 보입니다. 메모를 작성했다는 장소와 시간도 본인의 진술과 전혀 다르다면 과연 그 메모가 진정한 것인지 그리고 체포 명단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메모 실물 직접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네, 갖고 나왔습니다. 국정원 CCTV 공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적절한 시점인가 한번 묻고 싶네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홍장원 전 차장의 이 국정원 이 사무실 들어간 CCTV 당시 모습을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시 58분에 앞공터에서 있었다고 그랬는데 10시 58분에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 실제로 사무실에 11시 6분에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주장을 지금 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홍장원 전 차장은 실물 메모가 있다. 지금 시점에서 CCTV 공개한 게 맞는 건지 내가 되묻고 싶네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홍장원 차장은 뭐 CCTV고 뭐고 시간은 좀 바뀔 수 있지만 실물 봐요. 이게 원본이라니까요. 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지은 변호사님. 근데 아까 이 보이신 것처럼 장동혁 의원이 뭐라고 하느냐. 메모에 그게 원본이라고 하는데 메모의 진실성이 확보가 되는 거냐 담보되는 거냐를 또 물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메모를 만약에 홍장원 전 차장이 혼자서 그냥 어디서 쓴 거라면 네. 메모의 뭐 진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너무나 다행히도 저 정서를 한 것은 보좌관이 정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관으로 하여금 정말 그 전에 실제 흘려 쓴 메모가 있는지 확인을 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 쓴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한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는 이제 CCTV 부분은 그거는
쟁점의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논란을 이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문을 네.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CCTV를 저 시간대만 볼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인을 해보면 아마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CCTV의 시간은 실제 시간과 수초에서 수분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 CCTV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비추는 CCTV만 이제 볼 것이 아니라 홍장원 장관이 어디를 갔는지 그 동선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전화를 한 내용 그리고 실제 그 저 공터와 사무실과의 그 장소는 한 3분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한다면 아마 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혼자 본인이 뭐 이렇게 적고 이랬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이걸 다시 이 정서환 보좌관이 따로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이 혼자만 주장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 증인 비슷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정서환 보좌관에 대해서 어제 윤 대통령 쪽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같이 들어보실까요? 그 엄청난 명단을 불러줘서 미친 짓이다까지 생각했던 명단을 보좌관에게 정리시킨다는 것은 이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보좌관이 누군가요? 지금 보좌관은 현재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 메모를 정서했다니 보좌관이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한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는 아닌가요? 제 보좌관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윤곽근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메모 받아 적은 정서환 보좌관이 현대고 졸업한 한동훈 전 대표 친구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 이제 홍장원 차장이 뭐라고 했느냐. 보좌관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까지는 저는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기자들도 궁금하죠. 친구인 건가? 싶어서 봤는데 어제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이 정서환 그 보좌관이 친구란 얘기 이거 아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국정원의 친구가 없습니다라고 또 전해왔습니다. 지금 이게 원 변호사님. 그러니까 윤 대통령 쪽에서는 정서환 보좌관이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은 친분이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같이 일종의 뭔가 짜고서 이러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홍장원의 진술이 사실 네. 굉장히 교묘하거든요.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한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가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네.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했느냐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고 친구인지는 내가 잘 모른다 정도로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고등학교 졸업한 거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 공백으로 두고 있죠? 마찬가지로 한동훈 측의 해명도 똑같아요. 국정원에 친구가 없다는 이야기만 하고 네. 국정원에 현대고등학교 졸업한 지인이 없다 이 정도는 말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인이고 친구는 아니다 일 가능성이 있단 말씀인 건가요? 그 이정재 그 탤런트 영화배우 이정재 씨하고 밥을 먹었는데 네. 그게 그 전에 굉장히 대서특필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정재 씨가 최근에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하고 친분이 없다고. 네. 밥은 먹었는데 그러니까 친구다, 친분이다 이런 거는 굉장히 교묘한 답변을 하는 것 같고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했느냐 그 부분은 좀 똑바로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현대고를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 그 보좌관이 그 여부는 팩트에 해당하는 영역인 거고 친구냐 지인이냐 진짜 하나도 모르냐 이거는 그 다음 인지 과정의 어떤 그렇습니다. 인식의 이 문제인 건데 좀 교묘하게 말을 좀 회피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분명한 거는 뭔가 이 정서환 보좌관도 좀 수상하다라는 입장으로 일단 보고 있는 것만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 3명의 증인이 나와서 3명의 증인을 좀 조목조목 좀 따져봤는데 어제 사실 윤 대통령 이 헌재 이 변론만 있었던 건 아니죠. 어제 하루에 2번이나 재판정에 섰습니다. 서로 다른 재판정에 섰다라는 거죠. 네. 이 오후에는 종로에 헌재 재판정에 섰지만 오전에는 어디 갔었느냐 보겠습니다. 형사재판 첫 출석한 윤 아무 말도 안 했다. 13분 만에 종료. 어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형사재판이 있었죠. 여기 형사재판 처음 윤 대통령으로서 형사재판에 출석한 것도 처음이긴 하고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출석한 것도 처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처음 나갔는데 근데 13분 만에 끝났다라는 거죠. 뭐 공판 준비기일이고 하니까 꼭 출석의 의무는 없습니다.
출석의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출석을 했기 때문에 뭔가 할 말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원 변호사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끝났어요. 근데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는 뭐 그 핵심적인 쟁점이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수사권과 관련한 문제, 수사 절차와 관련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투시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체 관계에 대한 쟁점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건에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그게 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그 굉장히 법리적인 부분, 그 부분은 이제 변호인단이 충분히 진술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 형사재판, 이 내란 혐의로 이 받는 형사재판 말고 그 뒤에 있는 또 구속 취소 신문을 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전에 이 내란 혐의 공판 준비 기일이 13분 만에 끝났다 그 말씀 좀 드렸던 건데 이재용 변호사님. 네, 실제로 공판 준비 기일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제 네. 절차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실 필요가 없었고 가서도 사실은 하실 말씀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이유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제 형사 재판이랑 탄핵 심판이 겹쳐 있기 때문에 탄핵 심판을 좀 미뤄달라고 연기 신청을 계속 해온 상태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놓고 또 1시간을 미룬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안 가기는 조금 뭐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기는 갔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헌재 재판이랑 같이 맞물려서 여기도 가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는데 좀 연계해달라고 얘기를 한 마당에 안 갈 수 없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살짝 얘기가 나왔죠. 형사재판이 있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구속취소 신문도 같이 있었습니다. 구속취소 신문 이건 몇 분이 걸렸느냐라는 거죠. 57분 만에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구속 취소 신문 자체도 썩 길지 않았다. 1시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끝났다라는 거죠. 윤 대통령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구속 시간이 만료가 되고 난 다음에 검찰이 기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거 분 단위로 따져야 되는 건데 사실 분 단위로 따지면 시간 만료됐다. 근데 그 다음에 기소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 검찰은 이거 분 단위로 따질 게 아니다. 시간으로 따질 게 아니고 날짜 일 단위로 따져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 넘지 않았다. 기한 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 양쪽의 얘기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사실 궁금한 건 이거거든요. 원 변호사님. 결국 이 구속 취소 청구 언제 결론이 날 것 같으냐라는 거죠. 언제. 근데 뭐 10일 안에 그 의견을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네. 그러면 10일 내로는 판단을 안 하겠다라는 심증을 좀 내비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내고 싶은 거는 이제 대통령 측에서의 생각이고 네. 그런데 뭐 검찰도 자기 것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은 또 허여받은 거니까 그만큼. 그런데 지금 20일에 이렇게 그 구속 취소와 관련한 기일이 잡힌 것도 굉장히 시간이 걸렸는데 네. 그리고 나서 그 의견 진술을 추가적으로 하는 시간도 굉장히 충분히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중한 건지 아니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외부의 여론의 눈치를 보는 건지 그거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빨리 결정을 내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양쪽의 얘기를 좀 더 추가적으로 듣는 기간까지도 너무 충분하게 지금 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단시일 내에 빨리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구속 취소 신문도 그렇고요. 그 이전에 형사재판도 그렇고요. 윤 대통령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이 메시지, 윤 대통령이 직접 얘기 안 하고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공개를 했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윤 빨리 복귀해 대한민국 이끌겠다라는 얘기를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세대 통합 메시지를 냈다라는 건데 같이 볼까요, 요게 지금 윤 대통령이 직접 쓴 건 아니고요. 윤 대통령이 얘기한 거를 석동현 변호사가 받아 적은 내용입니다. 요게 좀 같이 보겠습니다. 어른 세대, 기성 세대가 청년 세대가 다 같이 세대 통합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힘을 써달라. 그렇게 하면 내가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이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 말씀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성세대, 청년세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세대 통합을 좀 해주세요. 내가 그러면 좀 빨리 직무에 복귀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이재용 변호사님,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될 거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조기 대선 이야기가 나오는 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기 대선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본인이 탄핵될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나오는 거죠.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나 죽지 않았어, 나 돌아갈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조기 대선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사실상 썩 좋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좀 불식시키기 위한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낸 방식, 타이밍도 상당히 좀 주목할 부분이 원 변호사님. 사실 윤 대통령 뭐 이런 얘기를 본인이 직접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전에는 뭐 이렇게 편지로 써서 뭐 한 적도 있었는데 석 변사를 통해서 그리고 왜 어제 이런 입장을 냈는가라는 거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그 탄핵 재판은 지나간 일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네. 과거 회기적이에요. 그거를 내가 왜 이랬고 그때는 이런 판단했고 이런 건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거는 재판에서 말하기는 좀 뜬금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저런 식으로 뭐 그 어떤 뭐 친필 메모라든지 아니면 육성을 받아 적은 메모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해서 정치적으로 장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런 방식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재판에서 얘기하기에는 재판은 과거에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맞는지 아닌지 여부를 따지는 건데 이런 세대 통합을 해서 앞으로 미래 앞선 얘기를 하려면 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변호인단을 통해서 얘기하는 편이 나았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월 중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돼지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웬 돼지야 싶을 수 있는데 기사 보겠습니다. 명태균 측 돼지는 잔칫날 잡아 조기 대선 확정된 오세훈 홍준표 고소하겠다라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SNS 글을 좀 같이 볼까요? 길지 않은 글이었어요. 딱 요렇게 요게 답니다. 시골에서는 돼지를 잔칫날 잡습니다. 조기 대선 확정되면 오세훈 홍준표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17일이라고 적어놓고 어제 공개가 됐어요. 근데 요건 뭐 요거대로 차치하고 일단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지금 돼지는 잔칫날 잡는다. 조기 대선 열리면 오세훈 홍준표 고소한다. 요거 정치 번역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잔칫날이라는 거는 뭐 네. 선거죠. 예, 선거 앞두고 네. 예, 돼지 잡는다는 거는 뭔가 하나 큰 거 터트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염두에 두는 게 아마 저 16대 대통령 선거 때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이회창 후보 그 두 아들 군대 안 갔다고 터트렸거든요. 병풍. 네. 그래서 결국은 떨어뜨렸어요. 나중에는 그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지만 떨어뜨렸으니까 나도 이 홍준표 시장이 네. 나를 평생 감옥에 썩겠다고 또 말했잖아요. 오세훈 시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사기꾼이라고 그랬어요. 명태균을. 나 혼자 안 죽겠다. 같이 터뜨려서 같이 죽자.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발상이다. 이렇게 보는데 뭐 선거 앞두고 여론조사 비용을 그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 측근들한테 대납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조기 선거가 되면. 네. 근데 그게 지금 고소해서 언제 수사해서 언제 재판하죠? 제가 보기에는 상징적인 의미다. 나 혼자 안 죽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다. 네. 정치에 뭐 영향은 좀 줄 수는 있지만은 홍준표, 오세훈 시장한테 주는 영향은 앞으로 추이는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나온 거는 크지 않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결국은 내가 한번 나 혼자 죽지 않겠다. 내가 다 물귀신처럼 다 뭔가 끌고 들어가겠다. 발목을 좀 잡아보겠다라는 취지의 어떤 뭐 메시지, 상징적인 얘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내용도 내용인데 이 부분도 사실 눈에 띄는 게 2월 17일 명태균이에요. 근데 어제 20날 이 글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인 즉슨 이게 최창렬 교수님 날짜를 혼동해서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17일 날 적었는데 내놓을 타이밍을 잔칫날이 언제쯤 되려냐라는 타이밍을 좀 본 걸 수도 있고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날짜를 뭐 잘못 생각해서 27일로 적지 단순하게. 않았을 것 같고 어제가 이제 변론길이 다 끝났잖아요. 네. 10일 이제 최후 진술이 최종 의견 진술이 다음 주에 대통령의 심판. 네. 한다는 건데
거의 이제 탄핵 심판은 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어요. 마무리 단계고 마무리 국면인데 그다음에 이제 뭐 조기 대선이 만약 인용된다면 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 홍준표 단체장들이 가장 이제 유력한 후보들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어제 날짜와 이제 관련시켜서 써놓긴 미리 써놓은 것 같은데 변론기를 알고 그날 이번에 이제 공개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세훈이나 홍준표 시장들은 사실 이 문제가 글쎄요 지금 말씀처럼 이게 사기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돼도 네. 이 어느 게 진짜 측근들이 대신 냈는지 그러니까 선거 비용을 말이죠 여론조사 비용을 그게 밝혀지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이제 이분들 도덕성에 타격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선 후보들이야 어느 하나하나가 전부 소중한 거기 때문에 타격은 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물론 야권이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임팩트를 주느냐 주지 않느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날짜를 의식해서 거의 끝나가는 10차 변론기를 맞춰서 메시지를 낸 게 아닐까 그런 뭐 어떤 추론이 듭니다. 지금 이른바 잔칫날이라고 얘기하는 대선이 열릴지 안 열릴지 여부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랑 결국 연동이 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 증인신문이 있었던 어제 날짜를 좀 맞춰서 17일날 미리 써놨지만 이렇게 좀 20날 내놓은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이 명태균 씨의 얘기에 대해서 지금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을 얘기한 지 어떻게 보면은 냄새를 좀 피운 지는 좀 됐거든요. 됐는데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세훈 시장. 사기꾼이 물건 팔러 왔다가 실패하고 쫓겨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홍준표 시장도 나는 지난 대선 경선 중에 사기꾼한테 당한 피해자나 공통적으로 명태균 씨는 사기꾼이다. 우리랑 거래한 바가 없는 물건 팔러 왔다가 쫓겨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윤영걸 대표님. 네. 여기서 드는 의문이 명태균 씨가 사실 뭐 지금 대선 주자들 많거든요. 굉장히 뭐 물밑에서 뭐 대선을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지만 움직이고 있는 주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왜 오세훈, 홍준표 시장만 콕 집어서 지금 명태균 씨의 목적은 대선 출마 뭐 못하게 혹은 나가도 안 되게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 왜 둘만 콕 찍어서 자꾸 이러느냐라는 거죠. 두 분이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 대권 주자다 보니까 네. 이 명태균하고 거리 두는데 좀 굉장히 강한 언어를 썼잖아요. 정치 뿌록거고 사기꾼이고 평생 감옥에 썩을 사람이고 거짓말쟁이고 뭐 이런 정치 뿌록거는 맞죠. 이 단절을 강조하다 보니까 상당히 센 발언을 했는데 감옥에 있는 이 명태균으로 봐서는 나를 이용하다가 이렇게 나를 매도할 수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특히 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중도 온건 이미지에다가 우리나라 정치 개혁, 정치자금법 개혁 어떻게 보면 선봉장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아무래도 타격을 많이 받겠죠. 또 홍준표 시장도 과거 특활비 떼먹은 거 사건도 있었고 또 성완종 리스트에 해서 대법까지 가서 겨우 무죄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리나 이런 거에 연루되면은 두 분 다 타격이 없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은 저는 명태균 씨가 앞으로 후속 조치가 뭐가 황금 뭐 펀드 있고 포렌식에서 뭐 계속 더 나오지 않으면 지금까지 나온 거 갖고는 그 대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 예를 들면 민주당에는 거의 후보가 결정이 돼 있다시피 하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전과 사범에다가 지금 5건 갖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고소도 안 된 상태에서 뭐 큰 타격이 있겠느냐. 좀 더 후속 조치가 명태균이가 더 내놓으면은 타격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까지 나온 거로는 저는 뭐 찻잔 속에 태풍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유력한 여권의 대선 주자로 언급이 되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확실하게 이 명태균 씨와의 선을 완벽하게 그으면서 명태균 씨가 뭐 사기꾼이다라고 얘기한 이런 발언들이 더 감정적으로 명태균 씨 좀 자극된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더 반발하고 발목 잡게 나선 거 아니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또 주셨어요. 근데 분명한 건 사실 뭐가 있으면 또 빨리 내라라고 지금 두 후보 다 이 시장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잔칫날이 언제인지 계속 간음을 하고 있는 명태균 씨의 이 속셈이 뭐냐,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더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여권의 주자들이 오세훈, 홍준표 시장만 있는 건 아니죠.
사실 이 두 사람보다 여론조사로는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게 누구냐? 김문수 장관입니다. 이 기사 볼까요? 오요한나 사건으로 소집해놓고 김문수 난타전된 환노위입니다. 어제 환노위에 김문수 장관이 나왔는데 이런 발언들이 오갔다 그래요. 직접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조차도 김문수라는 사람은 동의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 잘못된 것도 많죠. 대한민국에서 그런 어떤 제도하에서 동의가 안 되면은 뭐 대한민국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를 고쳐 나가야지 왜 떠나라 그러십니까? 왜 국민의 투표로 뽑힌 왜 대통령은 그럽니까? 불법 계엄을 통해서 불법인지 아닌지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의원님이 판사입니까? 해두지 오늘 이 않겠습니까? 회의 주제하고 관련된 내용을 해야지. 그런데 이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 질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환경노동위원회 오래 했습니다만 이렇게 질문하는 건 저는 못 봤어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금 무슨 이거 계엄 뭐 특검을 합니까? 네, 어제 국회 환노위에서의 모습입니다. 어제 국회 환노위가 열렸던 이유, 지금 이 기상캐스터 오요한나 씨의 이 사망을 둘러싸고 이거 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었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자라고 해서 어제 국회 환노위가 열렸는데 계엄, 특검, 이 탄핵 얘기가 계속 나왔다라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제목을 아예 이렇게 뽑았죠. 오요한나 사건으로 소집해놓고 김문수 난타전인 거냐? 라고 제목을 뽑았는데 최창일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 얘기는 저는 김문수 장관 얘기가 일리가 있다고 봐요. 저건 지금 오요한나 사건 때문에 상임위가 열렸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요즘 계엄 자체가 계엄 탄핵의 이 부분이 워낙 정치 이슈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 뭐 상임위라는 게 꼭 그거에 관련된 것만 하지 않는 건 뭐 오래된 일이고 예결위에서도 뭐 정책질을 한다고 해서 다 정치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저건 상임위가 좀 계엄이 열리고 재판이 열리고 있고 탄핵 심판이 저기서 저거를 얘기를 물어보니까 전 김문수 장관이 논리정연하게 얘기한 거. 전 평소에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과거의 극우적 발언 이런 거 아주 굉장히 비판한 사람이에요. 비판적으로 뭐 역사적 발언도 그렇고 그럼에도 뭐 저 얘기는 그래서 박해철 의원이 이제 이 장관이 나왔으니까 당사자가 나왔고 지금 여권의 아주 유력한 주자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그래서 뭔가 이제 질문을 하고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 저런 태도는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아무리 쟁점이 되는 거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이게 정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100%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얘기할 수 있죠. 상임위 중에서 저 본질을 얘기하다가 중간중간 얘기할 수 있는데 저게 계속 저렇게 가면 좀 안 되는 거죠. 상임위의 소집 목적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저 계엄 특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건 김문수 장관의 말이 일리가 있고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야당이 문제 제기할 공간은 무수히 많아요. 저는 이건 국회 일반론에 관련된 말씀을 하는 건데 국회 개혁과도 관련된 것이고 국회가 정치의 상징이고 정치하는 곳이라 하더라도 저긴 따질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 그 죽은 돌아가신 분. 그 문제를 따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 어제 환노위에서 저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지 모르겠는데 저건 뭐 김문수 장관의 반박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환노위에서 사실 소집한 주제가 다른 게 있었는데 지금 자꾸 이제 계엄 특검 얘기가 이 탄핵 얘기가 나왔다라는 건데 근데 오히려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윤영걸 대표님 야당 의원들이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오요한나 씨 사건이 아니라 이 다른 뭐 이 계엄 관련한 탄핵 관련한 이런 얘기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는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비 주자로서 뭔가 인식하고 경계를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계를 하고 있으니까 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뭐 고용부 장관 신분으로 부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계속 정치 탄핵 얘기만 물어본 거죠. 저는 요새 김문수 장관 이 동영상만 틀으면 쇼츠 계속 김문수 장관 거만 나와요. 재밌어서 많이 봅니다, 저도. 아주 네. 표정도 안 바꾸고 의연하게 대답하는데 과거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야당이 하도 두드러 패가지고 대권 주자로 만들었거든요. 지금 김문수 고용부 장관을 저렇게 두드리니까 지금 대권 여당에서 1위로 나오는 거 아닌가. 제2의 윤석열을 지금 김문수 장관을 만들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2017년에
그 문현 대통령 때 네. 그 북한 가서 김정일이 다 90도로 인사할 때 그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꼿꼿이 서서 인사해가지고 꼿꼿장수라고 해서 네. 상당히 존경받았잖아요. 네. 지금 국회의원들, 국무위원들 다 잘못했다고 90도씩 사과하고 절하는데 12월 11일 날 서영교 의원이 하라 할 때도 나는 안 했잖아요. 그 말이 논리는 있어요.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하지만은 탄핵이 잘된지 잘못된지는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일이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뭐 이거는 저는 논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환경노동위원회도 그렇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자기 본연의 일에 좀 치중해야지 너무 저렇게 정치적인 일에 좀 몰두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런 김문수 장관을 자꾸 키워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때릴수록 더 커진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최창일 교수님. 보기에 따라서 저도 그 말씀이 좀 일가 있게 들리긴 하는데 김문수 장관을 계속 공격하면 커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등치가 커지고 이슈가 모이고 말이죠. 여러 가지 쟁점이 또 이제 생산되고 그러면 김문수 장관이 국민의힘에서 보수에서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면 민주당은 다른 후보들보다 좀 이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 오세훈이나 유승민 이런 후보들보다 뭐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겠죠. 뭐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별개로 하고 네. 오히려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되는 게 상당히 좋다. 상당히 극우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제가 과도한 해석인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약간 해석에 해석을 더하셨어요. 네, 네. 지금 야당에서 김문수 장관을 때리면 때릴수록 커진다라고 말씀하셨더니 그게 노리는 바 아니냐라는 네. 거죠.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나오면 땡큐다, 김나 땡이다.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지금도 말씀을 하셨어요. 야당의 큰 그림인 거냐인지 아닌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새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재명 중도 보수론의 겉으론 개 풀 뜨는 소리, 물밑에선 영토 침범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가 연일 이 민주당은 중도 보수당이다, 중도 보수를 지향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당 안팎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가 다룬 건 민주당 내부에서의 뭐 찬반, 기다 아니다 이런 논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두고 여당에서는 이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당에서 겉으로는 개풀 뜨는 소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이에요. 윤상현 의원. 이재명 대표의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더불어서 안철수 의원. 이재명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당이면 파리도 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 늦었지만 가야 할 방향을 깨달으셨다니 반갑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현금 살포 포기하시고 민노총 눈치 그만 보시고 뭐 이런 얘기를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민주당이 무슨 중도 보수입니까?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최창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윤상현 의원의 저 발언도 대단히 품격이 떨어져요. 개풀 뜯어보는 소리 우리도 잘 안 한 얘기예요. 생전까지 안 하고 누가 하는 얘기만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저런 말도 마음에 안 들고 또 안철수 의원 답지 못하게 파리도 새다 저렇게 얘기할 거 없어요. 잘했다. 우리 경쟁해 봅시다. 이렇게 딱 나가야 되지.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 말이 좀 나아요. 늦었지만 우리 사회에 너무 당신네 정당을 너무 좌로 갔는데 만신치산의 감이 있다. 그럼 밑에는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도 보수 저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국민의힘이 자초했어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국민의힘은 말이죠. 이 넓은 중원을 놔두고 이 블루오션이 중원을 놔두고 말이죠. 중도를 놔두고 지금 양대 지정이 집결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탄핵 국면에서 왜 궁벽한 정말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저 익스트림 울트라 그 라이트로 자꾸만 가고 있어요. 그거로 가고 있습니까? 누가 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몰려가고 있다고요. 몰려가니까 성이 배워버린 거예요. 우리가 공선전 할 때도 자꾸 뒷문으로 빠져나가려면 거길 쳐들어가지 않겠어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으로 하여금 그 영역을 자꾸 내주고 있다고요. 그러한 자신들 비판하고 그리고 또 상대방을 비판할 수 있죠. 왜 당신들 왜 우리 영역에 침범하냐고 비판하되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드디어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중도 보수라니까 나올 정도로 우리의 영역을 뺏기고 있는가를 반성해야 돼요. 그 또 하나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말이죠. 중도 우파 정당이라는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당이 현재 보수 진보 나눠 있긴 합니다만 네. 대개 정당 이론에서는 보수 정당으로 분류를 해요. 그 진보 정당이라는 거를
뭐 우리나라의 과거 민주노동당이라든지 뭐 정의당이라든지 진보 이런 당을 이제 진보당으로 얘기하는 물론 그런 전반적으로 이제 같은 정책에서 결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수, 상대적 진보로 이렇게 해서 진영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 네.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제가 볼 때 저거 자꾸만 민주당 공격해봐야 이재명 대표 키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전 민주당 그 국민의힘의 공격이 대단히 비전략적이다,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당 대표가. 네.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아까 저 비슷한 얘기 나왔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 윤영걸 대표님 네. 이재명 대표 몸집 키워주는 거다. 뭐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뭐 그것도 어느 정도 맞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저 중도 보수를 주장하는 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네. 하나는 중도 표심, 서울 표심, 중도층을 못 잡으면 안 됩니다. 네. 지난 선거에서도 중도 표심 때문에 졌거든요. 서울에서 특히 안 돼요. 그래서 상속세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 표심 잡기. 또 하나는 국민의힘을 지금 더 오른쪽으로 몰기. 자기 가운데 차지해서 오른쪽으로 완전히 밀어붙이는 거죠. 극우로 몰아붙이기. 네. 그리고 또 이재명 재판 리스크. 윤석열 헌법재판소는 KTX 속도로 하는데 지금 이재명 재판은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재판장만 자꾸 바뀌고.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를 슬쩍 저걸로 덮는 거죠. 악재를 덮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노림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신뢰 리스크죠. 이재명 대표는 하도 허언 실언을 많이 해가지고 시건을 많이 해가지고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잘 안 믿게 돼요. 그러니까 상속세 문제도 그렇고 지난번에 반도체 특별법 52시간 뭐 이런 것도 우야무야 기본소득도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고 그랬다가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겠느냐. 지난 선거 때도 그랬잖아요. 2017년인가요? 재벌 해체를 얘기했어요. 네. 예, 재벌 해체 얘기하고 전 국민한테 토지 배당하고 얘기하고 또 지난 선거 때는 미군을 점령군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런 분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겠느냐. 지금 우크라이나에 북한 포로로 잡혀 있는 것도 북한 참전한 거 증거 대라고 하잖아요. 민주당이. 저런 당이 중도 보수로 간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의 문제는 신뢰의 문제다.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선거 전략이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중도 보수인지 아닌지 여부를 차치하고 일단 그 말 자체를 좀 못 믿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최 교수님. 근데 원래 이제 정당은 자꾸 영역을 넓혀 나가는 거예요. 현대 정당은 기본적으로 좌우를 끌어모으는 정당이에요. 그 이른바 포괄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좌도 우를 끌어들이고 과거 2012년도에 박근혜 그 당시 대표가 경제민주화는 우리 헌법 119조에 나와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정부가 노력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대표적인 진보 아젠다예요. 그때 결국 새누리당이 이겼잖아요. 그 전략이에요. 자신의 모습을 바꿔나가고 변화를 모색하고 말이죠. 그게 변화 기획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 저게 처음엔 신뢰가 없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중도층한테 소구력이 있다고 저는 봐요. 저건 전략적으로 어제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중도 싸움인데 전략적으로 이 방향이 맞는 거 아니겠느냐. 전략으로 얘기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관련해서 어제 이 국민의힘 전략기획특위가 개최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이 발제자로 나온 신율 교수 뭐라고 얘기했는지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탄핵이 인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2달 후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죠? 2달 동안에 탄핵에 반대하고 부정적인 주장을 했었다는 국민의힘의 이미지를 어떻게 단시간 내에 바꿀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도층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라는 건데요. 네. 신율 교수가 얘기를 한 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열리는 국면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럼 2달 동안 탄핵에 반대하고 부정적인 주장을 했었다는 이 당의 이미지를 어떻게 대선까지 바꿀 것이냐. 시간이 길지 않은데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윤 대표님. 그게 뭐 국민의힘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해요. 지금 탄핵 반대 과정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반대 시위도 굉장히 심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뭐 50% 이상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강성, 광화문, 정광훈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 강성이 주도하는 지지율을
개연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도층은 지금 강성이 나설수록 중도층은 위축이 되거든요. 과거에 자유통합당인가요? 뭐 미래통합당 때 황교안 대표가 그때 처절하게 실패한 게 광화문에 가서 정광훈 목사랑 단상에서 손잡고 강성 유튜브 황교안 대표가 출연하고부터 중도층이 등을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중도층을 잡는 게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중도 보수 얘기하는 거는 그쪽을 선점하겠다는 거죠. 선점하는 거다 보면은 국민의힘은 자꾸 오른쪽으로 밀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도 중도층을 장악을 지금이라도 좀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저런 얘기하는 거는 반관계일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에 대한 반관계. 그 중도 연합 보수 뭐 연정 얘기를 어제 정성호 의원도 얘기하잖아요. 네. 국민의힘 뭐 이준석 뭐 이런 사람 또 한동훈 이런 사람하고 대연정하겠다 하는데 그건 반관계 찢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지지율이 높은 거는 거품일 가능성이 많다. 네. 진짜 거품 속에 있는 진짜를 보고 중도층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미래, 서민, 청년 이걸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도를 지금 국민의힘 신경을 써야 된다. 그게 국민의힘의 과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NBS에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같이 볼까요? 지금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지금 물어봤는데 이재명 대표 31%, 김문수 장관 10%, 그리고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순인데 제가 볼 때 포인트는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태도 유보, 그러니까 몰라요 혹은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이 31%다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 31%였죠. 그런데 1위인 이재명 대표가 31, 그리고 태도가 유보인 상황도 이 유보인 사람도 31%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저 태도 유보가 뭐 중원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그렇다고 치면 최 교수님 이재명 대표가 계속 뭐 우클릭 얘기도 뭐 좀 나왔고요. 지금 뭐 중도 보수 얘기도 했는데 효과가 있는 거야. 태도 유보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렇다고 치면 이 전략 먹혀?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태도 유보층을 이제 우리가 뭐 중도층, 뭐 스윙보터, 네. 이제 무당층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약간씩 개념은 다르지만 네. 이제 보세요. 31대 28이에요. 요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합치면 말이죠.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결국 이쪽에서 결정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이재명 대표의 중도 우클릭에 대해서 아직 반신반의 지켜보고 있겠죠. 이걸 계속 실천으로 옮기고 이번에 소비 쿠폰 이제 없는 걸로 하고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것도 그렇다면 네. 중도층에게 이재명 대표의 그 주장이 조금 오래 가면 말이죠. 소구력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은 좀 유보하면서 그 한번 지켜보는 게 아닌가. 아까 신 교수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탄핵이 어떻게 할까. 너무 멀리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국민의힘이.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결국 저 31%에 해당하는 태도 유보는 이재명 대표를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의주시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발언이 액션, 이 조치로 이어지는지 여부까지 좀 보겠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